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종건 교수께서 지금 심하게 좀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럴 때 말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왜 이렇게 가혹해요? 지금 벌써 거의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저랬다니까. 네, 말을 시켜서 네, 풀어야 된다. 네.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게. 왜 그 저보면서 얘기하시면 큰일 나라고. 하여간 네. 오늘 좀 악전고투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오늘 주제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안 모실 수가 없어서. 네. 하여간 힘드시면 사인을 주시면 김종대 전 의원에게 다 몰겠습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러다면서 또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미뤄뒀던 미국 대선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좀 총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는 뭐 누가 당선될까? 이건 거의 신의 영역 아닙니까? 예, 그 하루 남은 건 맞습니다만은 개표 과정이 좀 지연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어느 주는 한 13일 걸린다면서요? 예, 이번에도 역시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팬데믹 때보다는 못하지만은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쳐서 7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지금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표는 동시에 하거든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당히 지연될 소지가 높고, 벌써 일부 우편 투표함에 방화가 저질러지고 또 선거 부정 시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개표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되죠.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하는 투표나 서울에서 하는 투표나 투표용지 똑같아요. 대선 때. 근데 미국은 주마다 달라요. 용지도 다르고. 투표용지가 다르고요. 투표 방식도 좀 다르죠. 예, 방식도 다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선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와 혹은 선거구에 따라서는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렇지. 그리고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또 심지어는 또 검찰총장도 뽑는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이게 투표용지가 한 1m도 조금 될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이 각 주마다 그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개표만 기본적으로 3일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전통은 패자의 영광스러운 인정이 선행되면,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개표가 완료되는 것인데,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패자가 이번 선거에 자기가 진 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즉 퇴출 절차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투표제도, 투표 실상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목격한 게 부시와 고어가 붙었을 때. 저 나라가 저런 식으로 투표 관리를 했구나. 그렇죠. 40일 가까이 결정을 못했죠. 당시 플로리다였고요. 그 지역이 주지사가 잽 부시로 당시에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부시의 동생이었어요. 플로리다에서는 재개표를 진행했으나 연방법원에서 즉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법원에서 이 국정혼란 혹은 정치혼란이 예상되니 개표를 중단하고 원래 했었던 개표 결과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 537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어의 어떤 그 패배 선언이 가장 제일 중요했던, 승복이 중요했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요했던 거죠. 반면에 2021년 1월 6일 사건, 그 트럼프의 불복 선언으로 일군의 폭도들이 의사당을 난입해서 그 벌어졌던 거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훗날 1월 6일 위원회라고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연설이 일종의 트리거였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폭도들이 쳐들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방 검찰이 트럼프를 내란죄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성생합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현직이었었는데 외교부에
미국 외교관들,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들이 우리를 쳐다보질 못했어요. 창피해서. 창피해서. 그러면서 함부로 감히 어디 대고 민주주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네 나라가 의회가 폭동을 일으킬 정도니까. 아니, 사실상 폭동을 사주한 사람이 다시 출마를 해서 지금 당선이 되네 마네 하고 있는 게 참으로 그러니까 낯설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는 만일에 트럼프가 패배하면은 무장 폭동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아이고. 실제로 투표 전부터 지금 일부 폭력 사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방화범이 나오고 있고 그 주범 아직 잡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편함을 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민주주의의 이제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질문도 좀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 먼저 당겨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간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국내적으로는 포퓰리즘의 폐해 이것이 이제 진영 대결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외적으로는 그 고립주의와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또 기환이 우려가 됩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시절에도 이미 트럼피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IPEF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합의해서 아주 홍보도 우리도 많이 했고 이게 대미 어떤 외교 성과라 그랬는데 부속 합의서나 규칙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게 이 트럼프를 의식해서거든요. 잠깐만, 정책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제가 여쭤본 거는 이런 어떤 그 진영 대결 정서적 양극화가 그러니까 누구는 한 명은 당선이 되고 누구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불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떤 비토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진영 대결이 더 계속 극심화되는 이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예. 의회일 겁니다. 그렇죠. 현재 미국 의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다만 이번에도 하원에 한 20% 30% 뽑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면밀히 못 봤는데요. 예. 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 7개 경합주를 제외하고는 미국민들이 대부분 마음을 정했고요. 크게 봤었을 때는 이겁니다.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 예, 오케이. 그러니까 트럼프를 제외한 해리스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역선택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뭐 등등해서 7개인데 여기가 약 90명의 선거인당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금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데요. 매직 넘버, 소위 빅토리 넘버라고 하는 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만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렇고 보면 지금 양 후보는 230여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놓고 7개 주의 경합주에서 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동과 조직이 7개 주로 다 가니까 이게 지금 뭐 미국 대선이라 그러면 미국 전역이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서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같은 데는 아무 동향도 없고 다 정해져 버렸으니까. 오로지 선거는 7개 주로 다 쫓아가서 하고 있다 보니까 선거 규모가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뭐 전해온 뉴스에 따르면 7개 경합주 가운데 4개 주에서 해리스가 아주 미세하게 또 이기는 걸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듣기로는 미국 민주당 캠프 내에서는 서로 책임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끼리 이미 선거를 진 듯한 감지된다고 엑시오스나 이런 미국의 인터넷 탐사 언론에서 전해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저 트럼프를 한 번도 시원하게 오차범위 밖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징크스가 되는 건데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힐러리가 6%에서 8%를 전체 유권자에서 이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정작 2%만 전체 투표에서 이겼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7개 경합주에서는 석패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된 거거든요. 바이든 때는 8% 정도 앞선 걸로 봤는데
실제로 이긴 건 2% 안팎으로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 동률이 나오거나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트럼프가 또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이 소위 민주당의 악몽 스캔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판 변수로 이제 몇 가지로 꼽더라고. 샤이 트럼프가 있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냐.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특히 백인 여성들이 투표장에 다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박빙승부를 가를 변수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단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근데 요번에 예전에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뭔데요, 그게?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민족, 흑인, 라틴 쪽에 너무 세게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의 정책을 승계하는 해리스에 대한 엔티 해리스가 많다는 거예요. 반 해리스 정서가. 이른바 책임을 묻는. 예. 아니 그리고 나오는 메시지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혹은 책임에 대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다음에 잘할게요 정도의 메시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반 트럼프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라틴 계열의 지지자가 73%에서 78%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라틴계가? 여기서부터 미국 사회의 보수화가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라틴 계열은 민주당 지지 친이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플로리다로부터 남부 지역에 정착한 라틴 계열들은 아니 이러면 어떻게 경제도 안 좋은데 이민 정책을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에서 내 직업을 그렇죠. 뺏어갈 거 아니야. 이미 이제 기득권화 되어버린 거죠. 을과 을의 그렇지. 그 전쟁이 된 그래서 거죠. 이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바이든 때는 안 그랬는데 흑인들도 물론 대다수의 흑인들 특히 여성들은 해리스를 지지하지만 흑인 남성들은 한 60%밖에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흑인 남성들 그 과정에서 제일 아주 인상적인 여론조사 기록들은 사실은 소수지만 흑인들 그 여론조사에서도 백인이 역차별 받는 건 맞다. 이런데 동의하는 비율이 10%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한 인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실 내용은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해리스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결국은 급조된 후보의 한계를 그대로 그러니까 노정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 미국 대선의 특징은 몇 가지 소위 변곡점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좀 아니 힘들어하시네. 저게 명사를 자꾸 까먹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글쎄 말이에요. 예. 나는 형들이랑 놀아서 그런가 봐. 젊은 사람들이랑. 아무튼 예. 일단은 구도 자체가 트럼프와 바이든 구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과 트럼프가 7월에 있었던 그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바이든이 정말 망해버렸죠. 망했죠. 그러면서 소위 해리스가 급 등장하게 되고요. 근데 등장하자마자 확 상승선을 탔어야 됐는데 그렇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러고 나타나게 돼요. 그 사진 끝내줬는데 네. 마치 연출을 한 네,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트럼프에 대한 반정서가 심하다면 해리스 부통령 특히 여성에다 여러 프로파일도 좋고 그런데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서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운칠기삼이란 말이 꼭 틀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짚고 나와야 할 거는 지난번에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자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계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 미시간, 오하이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서부 경합주네 다. 예. 그리고 위스콘신에 거주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아프리카나 북부, 그다음에 중동 일부에서 난민을 오신 분들이고 이쪽 지역에서 소위 다 받아준 건데 특히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8%에서 많게는 13%가 이슬람 계열입니다. 맞네요. 근데 지금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 상당히 반감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표들도 근데 물론 이것이 트럼프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해리스를 찍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겠죠. 아니 제가 한 가지 질문이 그런데 이번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선거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 구독 취소하고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예, 도대체 이런 현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결집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하나같이 지금 약화되는 현상 등이 아닌가. 그 중에 언론의 지지도 이건 미국의 전통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없었다는 것도 특이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와 뭐 공화당의 관계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히 정치학자로서 그냥 말씀드리면 레가시 미디어의 약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미국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언론 지형이 지금 변하고 있는 시기를 변하고 있는 유튜브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9월에 가서 보니까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CNN이나 폭스뉴스를 봐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MBC는 굳건하게 잘 버티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저 유튜브가 대세로 네. 압도해버리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만큼의 어떤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다 안티가 또 그만큼 형성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버리는 네. 이러다가 이제 좌고 우면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 미국 언론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더 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보다도 훨씬 더 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결국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결론은 뭐냐? 심플하다. 뚜껑 열어보기 전에 누구도 모른다. 결과는. 그잖아요. 편하시죠? 이렇게 제가 정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는 누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아니, 대충 저는 기록이 있어요. 예. 무슨 기록? 아니 저는 틀렸다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맞아요. 당선될 이 거라. 자리에서 여러 번 그 얘기 지금도 고수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 전망을? 네. 그럼 우리 김종대 의원도 피해갈 수 없는데. 저도 트럼프가 무난히 이길 것 같아요. 무난히? 예.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사실 제가 또 상당히 위험을 안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리스가? 예, 그런 면에서는 박빙의 차이지만은 그래도 트럼프 쪽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요? 경제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올 거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그러니까 그 전망이 똑같으면 거기에 기초해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을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하나하나 일단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큰 틀에서 대외 정책 그 트럼프가 어떤 노선으로 역시 또 그 이전에 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이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미국 우선주의, 뭐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자국 중심주의일 텐데요. 네. 근데 저는 그 트럼프 행정부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요번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 같아요. 좀 다르다? 왜냐하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소위 1기라고 한다면 그때 없었던 게 지금 있는 게 많아요. 뭔데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동 전쟁, 그리고 요번에 4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단임입니다.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의 성향과 그 정권의 성정을 생각한다면 가시성 있는 성과를 원할 겁니다. 쉽게 뭐 연임을 염두에 두고 뭐 속도 조절이나 이런 걸 못 할 거다. 예, 그러면 가장 다 어려운 거예요. 북한 문제 어렵고 우크라이나 문제, 뭐 중동 문제 어려운데 명확한 소위 선택지가 있는 건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휴전할래, 종전할래, 뭐 이대로 계속 전쟁할래 이걸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현재 후보자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야, 휴전해라. 휴전을 강제할 것이다. 정치적인 해결책을 추구하자. 일단 휴전해라라고 할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 그 민주당이 집권하든 재집권하든 혹은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탈환하든 그들의 외교 안보 정책의 소위 첫 번째 우선 정책은 미중 관계입니다. 그렇죠. 미중 관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위 공급망에 관한 것, 소위 경제 안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요. 두 번 차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제재를 하고 수출 통제를 하고 최첨단 분야에 있어서고요. 두 번째는 그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소위 동맹에 대한 비용 분담은 하나의 트렌드로 갈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보다 적나라한 언어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100억 달러. 예, 말은 100억 달러일 텐데요. 예. 제 생각에는 그 방위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일종의 현재 지금 상시효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 전략 자산과 지금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대 의원? 예,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대미 흑자가 4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상대 흑자 1위국이 미국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이 꼴을 두고 보겠냐는 것이죠. 네. 자, 방위비 분담금은 안 올리고 450억 달러 우리한테서 돈 벌어갔어. 예. 이게 트럼프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데 공교롭게도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을 잘못 길들여 가지고 미국 세금이 다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기 딱 좋은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공교롭게도 공화당에서는 전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다른 부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극단이라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포틴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중국 대중 정책의 목표를 체제 전환, 정권 교체고 승리라고 외치고 있고 예. 반면에 한국에 자주 오는 애들이 콜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제 전환이나 정권 교체는 아니고 관리다. 그래서 한쪽은 승리, 한쪽은 관리인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중용하느냐를 봐야 대중 정책에 그게 앞이 보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이 보통 공화당이 군산복 합체에 친화적인데 이번에 트럼프 진영을 보면은 아주 극혐 군산복 합체. 뭐 어떤 반전 평화주의자들도 꽤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그 트럼프를 움직이는 정책이 될 것이냐. 이 점은 첫 번째 조각이라든가 인사를 좀 봐야.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 참모진은 섞어찌개다 이 말씀이시네요? 섞어찌개, 부대찌개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예. 물론 그런 가운데도 대충 최 교수께서는 방향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제 또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런 상이한 여러 가지 어떤 그게 조합이 지금 선거 과정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선택할지가 불확실한 영역.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제일 큰 짐은 불확실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는 어떻게 재연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변했죠. 저는 트럼프는 수시로 김정은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연설 때. 그리고 북한도 역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북한도 이제 우리가 맨 앞에 열에 서서 총알바지 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어떤 새로운 계산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며칠 전에 쏘아 올린 ICBM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된다고 전제하고 쏘아 올린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2018년에 북미 관계가 개선됐다 그러지만은 그 직전 해인 2017년에 화성 미사일을 엄청 쏴대고 핵실험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살벌했죠 그때.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민들의 보상 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너희가 잘 살게 됐잖아.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소위 보상해줘. 소위 페이백 해줘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세계화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는 FTA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한테 불리하게 됐으니까 재개정해. 1기 때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테고 네. 두 번째는 방위 분담금과 같은 동맹 공약에 대해서 이제 소위 거래적으로 이 돈으로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체성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내놔라 뭐 이러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김정은과의 혹은 북한과의 관계일 텐데 해리스가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소위 바이든 2기가 될 거고 트럼프가 되면요. 저는
우리 민주당 진영 혹은 진보 진영의 일부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신중해야 된다. 뭐냐면 4년 동안의 김정은도 작심하고 아주 사람이 돌변했다. 그리고 하노이 때 내놓던 자기 카드가 상당히 좀 비싸졌고 안 내놓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야. 나 돌아왔어 정은아 하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낼 거다. 그러면 일단 표상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이런저런 좀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입장입니다. 뭐냐면 야 언제까지 우리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계속해야 돼? 네.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렇게 비행기하고 항공모함을 보내줘야 돼? 돈으로 줄 거야? 그럼 안 해. 그리고 트럼프는 한 번도 제 기억상 연합훈련을 연합훈련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워게임, 전쟁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종합을 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먼저 하고 그런 사이에 김정은에게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한국 정부한테는 돈 내나 이래버리면 그 굉장히 고약한 시나리오인데요.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통상 정책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동상 정책은 더 세게 하죠. 관세 팍팍 매기고 이제는. 예, 일단은 관세도 관세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조지아, 텍사스, 그다음에 아리조나 등등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소위 세금 혜택, 보조금도 있고. 보조금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보세요. 예, 너희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왜 내야 해? 라는 식의 이미 자기네들이 선거 공약 때 밝힌 바가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심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무기를 구매하든 아니면 우리 시장을 더 개방하든 아니면 중국에 덜 팔든 어떤 형식으로 거래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래서 걱정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트럼프 쪽으로 경도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네. 보험은 들어야 되니까 해리스가 되면 좀 그러니까 바뀌는 점이 혹시라도 있을지 포인트만 짚어주신다면.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그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기후 변화 정책은 확고히 이끌 것 겁니다. 네. 그거는 또다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 쿠션을 칠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아무튼 기후 변화 정책 같은 경우는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공약을 요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그룹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미일, 오커스, 쿼드 했듯이 그런 걸 더 집합시키는 게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브릭스나 상위 협력 기구를 좀 확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소위 진영 대결을 더 강화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더 가시적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정책 같은 걸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아가지고 글로벌 외교를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이제 선거 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을 내놓고도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근데 지명도 지금 거의 8개월인가 7개월인가 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나토 정상회의나 한미 그 정상외교를 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걸 뒤늦게 이 정부가 깨달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러니까 저기 껍데기는 놔두고 고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연이어 한국의 여성 지수가 이제 국제 지표상 굉장히 후진적으로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을 하는 게 또 해리스 부통령의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인권, 여성의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외교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삼아왔다는 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뭐 국제적으로 보면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소위 세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안도감은 좀 늘어날 거예요. 아 역시 미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살아있구나. 혹은 여성과 같이 젠더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또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에 관심 있는 대통령을 선택했구나라는 안도감과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겠죠. 네. 트럼프가 되면 갸우뚱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우려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대외 정책, 특히 대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또 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일단은 어떤 트럼프의 집권을 경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 그런데
이걸 뭐 외교적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빌드업 그 하나의 어떤 다자 안보 협력을 했던 이 기반이 침해당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게 아까 최종관 교수가 얘기한 전략자산 전개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렇지. 작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맺은 워싱턴 선언이 네.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하.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트럼프의 집권은 윤석열 정부의 재앙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조금 뭐 조정할 여지가 있고 우리의 노력 여지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그 변수가 생긴 건 틀림없어 보인다.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거는 기존의 어떤 정책을 조금 더 연장하고 이어가는 효과는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기대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리가 뭔가 좀 결기와 자신감을 갖고 대미 외교를 하는지 감나무 밑에서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이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 생각을 해보니까 4년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우리 정부 내에서는 미국 대선 대비 TF가 있었고 제가 TF 팀장이었거든요. 외교부 차관으로서 그때 세 가지 영역에 늘 관건을 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혹은 바이든이 새로 대통령이든 한미 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소위 정무 영역은 무엇이냐. 정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외교안보 분야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영역이고요. 문화교류 이 부분인데 문화교류야 뭐 상당히 좀 소프트한 이슈인데 네. 경제하고 정무 이슈는 그 정권의 일종의 그렇죠. 키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하면 더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워싱턴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한미일 선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데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내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 정세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귀 기울여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누가 되든. 그럴 때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소위 이익을 좀 많이 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대미 외교 노선은 둘째치고 외교력이 있으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적 지지도 마찬가지 당연하신 말씀이고 또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을 이렇게 힘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2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네. 지지율이요. 그래서 그게 참 우려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와 그 이유를 한번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근데 미국 대선 완전 개표 결과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조금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진단은 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맛보기용으로 한번 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봤고요. 최종건 교수님 뭐 목소리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풀린 것 같은데? 아니 뭐 평소에 매끈한 목소리보다는 저렇게 좀 거칠어 보이지만은 풍파를 겪은 목소리가 통찰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락 스피릿 같은 거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럴 때 말 많이 시켜야 돼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